링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z9xlq2-rh8 아 정말 빠졌네요. 이런 횡재를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횡재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잠깐 아직 눈치 못 채셨군요. 5만 달러의 가전제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전제품에 5만 달러를 쓰려고 도대체 무엇을 구입하셨나요? 그리고 왜 그런가요? 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넌 그 멋진 검은색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 같은 의미 있는 사람에게 쓰는 걸 알잖아. 카드를 기다리는 내가 얼마나 대담한지 모른 척할 작정이냐.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는 내 카드가 아닌데 내 이름은 고등학교 때 비비안이었어. 늘 존경하던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헌신했지.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운이 좋았든 아니든 친구가 많지 않아서 남들이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돈을 좀 벌고 있었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보다 현금이 조금 많았고 그 후에도 계속 일을 처음부터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축액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 취업을 생각하게 되면서 성취감이 뿌듯했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비안님 항상 믿음직스럽네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어떨지 대표님께 직접 제의를 받아 너무 기뻤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이곳에 정규직이 되는 꿈을 꾸었거든요. 아르바이트는 고등학생 때 큰 결심을 하고 지원한 순간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즉각 응대하고 바로 출근했고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작이 좋았던 것처럼 회사는 연예인들도 좋아하는 유명 패션 브랜드였지만 매장이 곳곳에 있는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본사에서 영업에서 홍보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업무는 달랐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친숙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내했습니다. 그 일은 보람이 있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기가 더 쉬운 브랜드가 트렌드였고 신입생일지라도 혜택 패키지가 포괄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었고 학자금 대출도 순조롭게 갚았습니다. 취미 생활을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일을 위한 추가 현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일에 집중하고 돈을 절약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나에게 적합하고 무엇보다도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않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니 메릴과의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부러워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제 여동생을 2년 동안 일한 적이 없는 선배가 저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며 저와 달리 부모님 용돈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용돈이 오래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짜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대학 학자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고 있고 그게 내 꿈이에요. 브랜드 난 기회를 잡고 싶었어. 누구를 놀리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런 것들을 다 사서 자랑하지 말고 너 있는 동안 나한테도 뭐 사줘. 나는 많이 사지 않는다고 말했어. 난 대학 등록금을 저축하고 있어. 내 여동생은 항상 모든 일에서 결점을 찾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부모님은 그녀에게 친절하게도 그녀에게 갖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했다. 그녀는 그들의 조언을 듣지도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겠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엄마와 아빠를 이용할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특권이다. 부모는 거기에 이용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내 여동생은 결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지만 내가 우리 둘 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질투할 것이다. 부모님과 나는 그녀의 사고방식에 경악했고 우리 부모님이 뜻밖의 사고로 돌아가셨다. 대학을 졸업하려던 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조부모님과 함께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 여동생은 그저 짜증만 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 삶의 그런 때에도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생각만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고 정규직으로 일할 계획은 없었고 본질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럴 것 같았어요. 일하려면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부모님을 슬프게 할 시간도 없이 내 인생 계획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축한 돈을 시끄러운 여동생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집 임대 계약을 맺고 어차피 버릴 쓰레기를 아끼는 것처럼 감성적인 소지품을 가져갔죠. 그 물건들은 엄마 아빠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배고픈 배는 추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녀 그 말 때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에게 돈을 모두 주고 그녀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그녀가 나에게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일하세요. 당신은 너무 냉담해요. 난 여기서는 좋은 자매가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당신이 좋은 자매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어른이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해요. 당신은 너무 무능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대화 중 그녀가 왜 나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가 느끼는지 궁금했지만 곧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당신이 떠난 것을 압니다. 결국 그녀가 내 집에 나타났습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채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휴가라고 해서 그냥 나타나라는 뜻은 아니야. 스케줄을 비워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여동생이 대담하고 오만한 태도로 거실로 들어와서 몸을 푹 숙이고 여행 갈 때 큰 가방 옮기는 걸 거부해요. 나 오늘부터 밤 여기서 묵을 거예요. 식사 준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나타나서 머물 계획이군요. 무슨 일이냐고 방금 말했잖아요. 질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언니같이 있는 시간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여기서 너랑 친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바로 나한테 점심 준비하라고 재촉하고 TV를 보다가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는데 내가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그녀는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녀를 참아주면서 그녀는 요리한 것이 무엇이든 불평했다. 나만큼 멋진 사람을 위해 더 멋진 것을 내줄 수 없나? 불만이 있으면 마지못해 먹을 필요는 없다. 내 여동생이 숨죽여 중얼거리는 음식을 골랐다. 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틀째 밤은 나에게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가 평소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인지 끙끙거리고 있으니 좀 소름 끼치네요.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될 거예요. 뭐 계획 중이냐. 다음날 아침에도 기분이 무서워서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나갔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한 다음날 넌 승진해서 돈도 더 벌기 시작해서 이제 블랙카드도 갖게 됐어. 내 덕분에 언니 특권 좀 쓸 수 있었어. 블랙카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보니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네요. 운이 좋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셨나요? 전자제품에 5만 달러를 주셔서. 전자제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걸 쓸 줄 알았는데 지금 카드를 말하는 당신의 멋진 여동생보다 누가 그것을 더 잘 쓸지 생각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지갑에서 내 카드가 아닌 걸 꺼냈어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지갑에 있었는데 내 것이 아니잖아. 검은색 고급 브랜드 지갑 만졌니? 여동생이 나한테 샤워하다가 내 물건을 뒤지다가 고급 브랜드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냈다고 했어. 지갑인데 그건 내 카드가 아니거나 지갑이 알고 보니 전날 거래처 미팅에서 대표님 물건 몇 가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서로 소지품 교환하는 걸 깜빡하고 다음에 만나면 하기로 했어요. 누나 그거 대표님 것이에요. 카드 진짜로 5만 달러 썼으니 거짓말 좀 그만해. 내가 블랙카드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니? 그래 훔치고 신용카드 회사도 속였지. 응 날 속인 건 너야. 난 주장한 적 없어. 내 동생이 거짓말하고 그걸 이용한 건 너야? 그 여파가 어떤지 알아?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당황하기 시작했어. 내가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이건 나를 얕잡아본 너의 잘못이야. 나는 너를 얕잡아본 적이 없어. 너를 이 엉망진창을 만들었어. 넌 항상 규칙에 따라. 일도 거의 안 해. 닥쳐. 이건 내 잘못이야. 5만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은 모두 내 것이고 공유할 생각은 없어. 넌 그냥 질투하는 것뿐이야. 돈 쓰는 걸 전혀 몰랐지? 5만이 이렇게 짜릿할 수도 있어. CEO와 함께 처리할 의향도 없이 CEO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되거나 강등될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CEO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CEO의 반응은 예상.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침착하게 연희한테 직접 처리할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물러나 줄래? 냄비를 휘저쓴 건 가족들이니까 해고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내 상사는 CEO 뭔가 소매에 뭔가 숨은 듯 짓궂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며칠 후 CEO는 내 여동생에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공식 편지를 보냈다. 그녀가 즉시 나를 깜짝 무정하다고 불렀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CEO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여 이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직장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 좋게 CEO와 해결해야 합니다. CEO는 심각하게 그녀를 고소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합의에 동의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환불만 하면 원활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당신 잘못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CEO의 돈이 아니라 5만 달러를 사용해서 그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데 왜 월급에서 빼면 안 되나? CEO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던 내 여동생이 계속해서 CEO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그녀는 나에게 비난을 돌리려고 노력했지만 계속되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과 친구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CEO에게 많은 것을 환불하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만에 해냈다는 사실에 놀랐고 대표님은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확대할 생각은 없었지만 언니가 자신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고 부모님의 유산을 탕진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지 못한 채 신용카드 빚을 지고 돈을 빌리러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이 부족해 정기적으로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 같았고 그녀는 M을 위한 새로운 호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여전히 일하기를 거부했고 지금은 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일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당신은 좋은 돈을 벌고 당신은 나를 돌봐야 하고 당신이 있는 동안에는 너네 대표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빚진 빚 다 갚아주는 거야? 오만방자한 누나한테 참을성이 없어졌어. 이미 유산 다 줘서 너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에 놔두기도 했어. 난 할 수 있어. 더 이상 나를 밀어붙이게 두지 않기 위해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굳게 말하고 그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사하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 여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녀는 계속 무모한 행동을 주도했습니다. 비참한 삶에 그녀는 하지 않는다는 고집 때문에 생계도 꾸리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생활비만 금융기관에 빌려야 했고 그 금액은 계속 수만 달러에 달했다. 달러 친척과 친구들이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삶이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취업 경력이 부족하여 취업 면접도 할 수 없었고 그녀가 그랬을 때 그녀는 그녀의 태도 때문에 거의 채용되지 않았으며 그녀는 간신히 아르바이트를 끝냈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해 아무런 영향 없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준 사람은 바로 저였고 가족 관계에 부담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비비안 항상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대표님의 마음 덕분에 이 일을 최대한 원활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거의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 인생이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너 같은 패자는 내 동생이네.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코웃음을 쳤다. 우리 어머니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상태로 우리 집에 도착하여 울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놀았어. 야, 저 늙은 노파를 지지할 수 있니? 그녀를 받아줄 거야? 그 사람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 나쁘게 대하고 나를 비웃고 있었고 내 안에 분노의 파도가 솟아올랐고
나는 그래도 전화기를 꽉. 괜찮다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데려갈게요. 제 이름은 레나예요. 올해 30살이고 결혼한 지 4년 됐어요. 친절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3살 딸아 일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달력 날짜를 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어. 오늘은 엄마 생신이다. 58번째 생일 축하해. 엄마는 뭐 걱정되는 일 없니? 문자를 보냈고 곧 답장이 왔어요. 문자 고마워요. 잘 지내요. 걱정하지. 당신과 당신 가족은 잘 지내요. 나는 그녀의 답장을 읽은 후에도 항상 당신의 행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집에서 남동생과 그의 아내, 우리 가족은 쌓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나. 아버지는 엄격한 훈계주의자였으며 강한 가부장적 신념과 통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와 나는 모두 억압받았습니다. 외할아버지를 따라 외할아버지가 회사에 근무하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 차이로 인해 차기 회사 사장의 부인으로 선택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질처럼 회사도 아버지가 물려받기 전에 버블 경제 터져서 무너졌는데 아직 돈이 남아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본 적도 없고 낮에 술 마시기 시작하고 욕설도 하더군요. 아버지는 여자는 열등하고 남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월하다는 낡은 믿음을 굳건히 고수했고 아버지는 관점으로 내 동생을 대했습니다. 남동생은 원하는 건 뭐든지 갖고 자라는데 나는 욕망조차 표현하지 못하는데 여자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꾸짖는다. 이런 교육 덕분에 형은 항상 자신을 믿는 특권의식을 갖게 됐다.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끊임없이 나를 비웃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매일 기억한다. 성적은 우수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한 동생은 허락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물가가 비싼 사립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세요. 여자들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아깝잖아요. 빨리 결혼하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비아냥으로 아버지가 말하던 기억이 나네요. 형이 나한테 넌 멍청한 실패한 여자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에 가는 게 아깝다고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 억울해서 답답해서 울었다. 결국 어머니는 몰래 내가 학원에 다니도록 주선하셨다. 고등학교.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엄마는 늘 내 편이었어. 리나 괜찮아. 여기서 탈출하면 반드시 행복할 거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고 장학금과 돈으로 대학을 졸업했어. 고등학교 때부터 벌었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다.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언제 결혼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는 계속 연락하고 가끔 만나기도 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어머니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약할 수도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신 온유한 영혼이셨습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수년간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임종하셨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형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아서 항의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더 말 안 하고 계속 연락했는데 오빠였어. 엄마 제대로 챙겨줄까? 엄마는 정말 괜찮았어. 어느 밤 내가 대답하자 우리 아파트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다. 어머니는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서 계셨다. 어머니는 얇고 낡은 반팔 셔츠와 너무 낡은 치마를 입고 계셨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흐트러져 볼이 움푹 들어가 눈이 푹 꺼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어. 외모에 놀라 목소리를 높였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리나 미안해. 그냥 이렇게 나타나라. 눈물이 흘러. 정도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 나는 그녀를 맞이했고 남편은 자리를 잡자마자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재빨리 준비했다. 엄마는 곧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동생과 그의 아내 니콜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그녀를 가정부처럼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족할 만큼 일하지 않으면 내 오빠는 그녀의 직업을 경멸할 것입니다. 쓸모없고 쫓아내겠다고 위협하는
존재 니콜은 우리 엄마를 늙은 노파라고 부르고 심지어 우리 엄마의 귀중한 보석 몇 개와 옷까지 팔아넘겼고 그들은 우리 엄마가 말썽꾸러기 시어머니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살이 급격하게 빠졌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안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엄마 왜 이렇게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레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게. 더 이상 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참을 수만 있다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라 그러더니 메일이 왔어. 아, 니콜이 보낸 거야. 어디야? 넌 안 했어. 세탁물이 있는데 음식이 없어요. 내 물건을 다시 팔고 싶니? 이메일이 손을 흔들어 미안해 리나. 엄마 말을 듣고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발신음이 울린 후 어머니가 주신 전화번호로 전화를. 형이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응답하여 이게 누구냐고 대답했습니다. 리나, 엄마가 여기 있어요. 오. 너야. 그 늙은 노파가 집안일도 하지 않고 떠나서 너와 함께 있었어. 당장 돌아오라고 해. 엄마를 꽤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다 들었어. 내 목소리는 화로 떨리고 있었는데 형은 그냥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 하하, 너처럼 멍청한 놈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엄마가 아플 정도로 과로하셨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엄마와 함께 살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 늙은 노파를 부양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노파는 평생 주부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 그녀를 더 이상 데려갈 수 없나요? 그녀는 가정부로서 너무 편리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들리는 목소리, 그들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 나쁘게 대했고 심지어 나를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참지 못해 동생과 아내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고 여전히 전화를 꽉 쥐고 침착하게 말했다. 오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엄마를 모셔갈게. 뭐 데려갈 거면 괜찮아. 집에 공간 좀 치우면 안심이 될 거야. 엄마가 나랑 같이 살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 레나, 내가 내 엄마도 잘 돌볼게. 남편이 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어. 손을 잡고 우리 딸이 엄마 위로 올라가 할머니를 불렀고 엄마가 안고 울었다. 반년 뒤에 내가 보니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화난 동생이 옆에 있었는데 화려한 옷을 입은 심술궂은 여자였나? 아내 니콜,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가 사는 곳을 어떻게 알았나요? 찾아보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제 옆에 계셨습니다. 남편이 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는 동안 어머니와 제가 처리했습니다. 형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집이 팔린다는 게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 문자 받았어요. 네, 우리 회사가 당신 집을 샀어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회사 내가 말한 게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이 근처에 유명한 부동산 회사 사장이니까 내 회사인데 그런데 당신이 일하는 회사는 우리에게 하청을 주지 않나? 내 동생이 내 부동산 회사 이름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네. 말도 안 되는. 너 탈락. 그 부동산 회사에. 루저. 당신이 사장이군요. 의심스러우면 불가능합니다. 전화라도 해보시거나 확인해볼 만한 일을 하시고 회사에 불편을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보자마자 동생은 입을 다물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대형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고 나중에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임원으로 헤드헌팅을 당했다. 정보 남편을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땅 주인이라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부유한 것 같아요. 당신이 저를 중퇴자 부를 이유가 없어요. 난 쉽게 엄마를 지지할 수 있어요. 알잖아요.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악물고 반응이 없다. 아내의 얼굴은 충격을 받았다. 젠장. 알았어. 우리 집은 무슨 소리야? 팔았단 말야. 내 동생은 침묵하던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입에 거품을 물릴 뻔했다. 지금까지. 드디어 말을 하긴 했지만 넌 몰랐겠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이 내 이름으로 양도되었기 때문에 내 권리를 이용해 땅을 내나 회사에 팔았으니 빨리 나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늙은 아줌마 얘기야. 잠깐 무슨 일이냐? 큰아들이 집이 내 것이라고 했지? 내 동생과 그 아내는 당황했다. 안색이 급변했는데 왜 내 이름으로 물건을 팔아? 미안해. 너 근데 난 내 영향력에서 벗어났어. 더 이상 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지. 내 동생이 소리쳤어. 대체 무슨. 너 쓸모없는 노파. 그 아내가 합류했지. 그렇지.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고
단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것뿐입니다. 엄마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내가 소유한 아파트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까지 서 있던 내 동생은 말없이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니콜은 강한 내 형이 뜻밖의 패배에 짓눌린 줄 알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누나와 엄마의 거절 이제 더 이상 남길 수 없다면 내 말에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내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예전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이제는 아첨하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그렇긴 한데 넌 이제 부자잖아. 그럼 돈 좀 줘나. 최근에 직장을 잃었지. 돈 문제가 있어? 뻔뻔함에 놀랐지. 엄마도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어. 넌 그 돈을 팔아. 돈이 있잖아. 집이야. 그냥 귀여운 아들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 좀 주고 대답하려던 순간에 갈게 엄마가 목소리를 높여서 벌써 부끄러워서 품위 있고 다정한 엄마가 키우는 모습에 깜짝 놀랐어. 그런 목소리는 처음이라 내 동생도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다. 뻔뻔한 생물처럼 동생을 잡아먹게 키워서 미안하지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일이 있으니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가거라. 집에서 이 말을 듣고 내 동생이 다시 떨기 시작했습니다. 닥치고 들어보세요. 노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준비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물려받은 유산의 한 푼도 짜낼 것입니다. 니콜은 덧붙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미 돈을 주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은 게 있다면 나는 집 팔아서 나온 돈을 나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모두 쓸 계획이다. 너희 둘을 위해 한 푼도 남길 생각이 없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크론이냐? 이제부터 너희 둘과의 인연 제발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레나, 이런 엄마를 보면 바로 그 집에서 나가. 나는 그녀가 너무 자랑스럽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억압받고 모든 것에 순종했던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행복했다. 드디어 그 집의 저주에서 풀려났으니 이제 집에 가라고 엄마의 떨리는 등을 비비며 말했지. 젠장. 아니, 우린 안 떠날 거야. 돈이라도 벌기 전까지는 여기 안 떠날 거야. 그 집에서 쪼그려 앉을 거야. 내 동생과 그의 아내는 여전히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거기 서 있지 않겠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딸 좀. 잘했어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신 말을 듣고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며 동생과 그의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내와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과 그의 아내가 갑자기 유순해졌습니다. 예상외로 남편은 63이라는 큰 키에 탄탄한 체격에 강인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유독 검은 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친절함과 지성, 그리고 우리 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사람들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형처럼 여자를 얕보고 뽐내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처음 만나면 겁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남편이 제일 다루기 힘든 타입이거든요. 나 방금 할 일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그래야겠네요. 간다. 가자. 동생 부부는 급히 바꿔 퇴각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조용한 집에서 웃음을 참느라 남편이 내 어깨를 만지며 수고했다. 피곤하겠다. 엄마가 안고 나타났다. 내 딸의 얼굴이 밝았고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껴안고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어머니는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친 그녀는 이제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그녀는 제 딸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딸도 할머니를 사랑하고 종종 그녀에게 그들이 남편과 저 모두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동생을 위해 그는 그 사건 직후에 이혼했다고 믿거나 말거나 집과 돈을 잃었고 남편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여준 후 니콜은 빨리 그를 떠났습니다. 니콜은 현재 데이트를 통해 재혼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녀의 불쾌한 성격과 숨은 동기로 인해
돈이 없어서 아무도 못 찾는 것 같아 내 동생은 집에서 쫓겨나서 실직하고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고생했어. 당연히 자초한 일이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내 어머니와 저는 더 이상 그와 연루되지 않고 살 계획입니다. 곧 큰 두 가족의 집을 지을 계획이므로 남편이 소유한 콘도에서 계속 살 수 있지만 어머니가 지적했듯이 딸로서 비좁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그녀가 말한 집을 팔아 얻은 모든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녀의 열정에 낄낄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새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피입니다. 28세입니다. 저는 28세의 소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장에서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24연애를 시작하고 2년 뒤 결혼과 함께 전업주부가 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직장을 떠나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그곳에 좋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말해줬어요. 마이크와 내가 같은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에 일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유난히 과부하가 걸리고 거의 매일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되므로 항상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확인합니다. 집안일은 그가 집에 도착할 때쯤 끝나서 그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집을 차분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로 채우는 등 그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꽤 즐거운 살고 있던 중 어느 날 내 여동생 미아가 우리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남편 마이크가 집에 있었습니다. 안녕 언니 저는 당신과 놀러 왔습니다. 인터폰에서 미아의 실업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당신이 온다고 말하지 않은 것을 가볍게 그녀를 밀어냅니다. 오맙소사 당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시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녀가 우리 집에 들이닥치자 그녀가 대답했어요. 입구에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고 불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거실로 들어가더군요. 맙서사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역시 거실로 향했습니다. 내 여동생 미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 말을 들으면 놀랄지도 모르지만 내가 거실에 도착했을 때 미아는 이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이유를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벌써 가만히 서 있는데 마이크가 여유롭게 끼어들었어. 어서 그녀가 여기까지 왔어. 끓여주는 게 어때? 그냥 직접 만들어봐. 그럼 난 화를 내서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머릿속으로 반격했어. 그래서 마지못해 차를 끓이러 갔다. 부엌에서 차 3잔을 끓이고 왠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마이크는 미아 옆에 앉아 있었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걸까? 뭔가 느낌이 나서 보통 내 옆에 앉는다. 이상하게 미아에게 차를 건네줬어요. 고마워 언니 갑자기 들러서 미안해요. 그렇게 느끼면 결국 오늘은 마이크 쉬는 날이라고 하더군요. 미아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투덜대면서요. 그게 내가 오늘 온 이유인 줄 알아? 무슨 말이야? 내가 대답하려고 할 때 마이크가 갑자기 소피를 끼어들었어. 이혼하고 싶어. 무슨 이혼? 왜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사랑하는 남편이 방금 들은 것은 내가 듣고 있는 아니면 꿈인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친 듯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제 남편 마이크와 제 친누나인 미아가 바로 내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나는 만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반응했고 마이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잔혹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여동생 미아를 임신시켰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제 여동생 미아를 임신시켰어요. 그 사람은 단지 저와의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한 남자가 제 여동생을 임신하게 했죠. 마이크에 대한 혐오스러운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저를 덮쳤어요. 왜 우리가 아이를 갖기까지 기다리기로 합의했는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마이크가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대답하도록 가까스로 비명을 질렀을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마이크 외에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아는 내 반응을 보며 웃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미아가 내 질문에 라고 답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부모님 집에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생일을 축하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반년 전 그때 부모님 집에서 생일을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남편 마이크와 미아도 참석한 생일 소녀로 술도 많이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한 뒤 누구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그날 완전히 취한 날부터 관계가 시작됐다고 미아가 상황을 이용했다. 처음에는 미아가 먼저 다가간 것 같고 마이크는 그녀를 거부했지만 집요한 추격을 하던 마이크 포기하고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내 여동생 미아는 나보다 먼저 아이를 임신했고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마이크는 그와 절반의 관계만 가졌던 미아를 선택했습니다. 나에 대한 그의 아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분노, 비참함, 슬픔이 이 모든 감정의 혼합으로 인해 내 머리가 회오리 바람으로 바뀌었지만 세부 사항을 추구해도 그들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아가 임신했고 마이크가 나와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모든 현실이 내 감정과 씨름하는 동안 미아는 코웃음을 쳤다. 비열한 태도는 나를 더욱 화나게 했다. 시스. 하지만 내가 사랑에 빠지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 미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어. 그게 뭐야?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군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군요. 제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중이니 빨리 이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아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마이크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걱정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말할수록 더 비참하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미아를 비난하더라도 마이크가 그녀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아는 아이를 임신한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보다 미아와의 미래를 우선시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아에게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아는 마이크와 시선을 교환하고 미아를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크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떠나주시겠어요? 더 차가운 어조로 말했어요. 나와 단둘이 남겨두세요. 마이크는 엄청나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로 미아를 사랑합니까? 내가 물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마이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아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임신했거나 처음부터 나 대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생각이었어. 나는 마이크에게 명확한 대답을 하라고 눌렀어. 마침내 그는 처음에 입을 열었다. 나는 그녀가 임신했을 때 우리가 들키지 괜찮다고 생각했다. 책임을 져야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 너무 실망했어. 그런 한심한 이유를. 내 남편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참 우스꽝스러운 남자야. 불신이 먼저 감정을 숨긴 채 알았다고 하고 방을 나갔다. 그럼 마이크와의 결혼 생활은 이걸로 끝이야.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다.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결혼이었어. 미아가 싫었어. 내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항상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옷과 액세서리는 한 가지였지만 우리가 자랄 때 내가 그녀와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내 남자친구를 훔쳤고 그녀는 가짜 울음을 터뜨리고 모든 사람을 그녀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가방을 드디어 샀다. 미아는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허락 없이 그것을 사용했고 후회는커녕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결국 부러뜨렸다. 너한테 안 어울려서 그냥 했지. 그 가방이 고장나면 어떡하냐고. 어쨌든 내 여동생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내가 소리 지르자 언니는 우리 부모님에게 곧장 달려갔다. 아빠, 엄마, 소피. 미아가 엄청 울어대고 내 물건을 써서 깨뜨린 게 뭐냐며 믿을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었다. 의도한 건 아니고 너무 귀여워서 그냥 빌려줬어.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했어. 미아를 가짜 눈물이라고 추궁하고 오히려 나 혼자만 누나라고 비난했어. 미아에게 더 친절해야 해. 그래, 여기선 내가 맏형이야. 어린애 취급은 그만해. 부모님이 나를 비난하자 숨어서 웃는 미아는 나를 화나게도 했다. 게다가 부모님은 내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으셨고 결국 항상 나를 옆으로 치워버렸어.
미아는 모든 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냈지. 그렇지. 항상 내가 악역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준 언니가 늘 웃는 모습을 지켜보던 미아였어. 후배가 울었다고 비난했다. 나는 미아를 어른으로 경멸했다.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미아에게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하면서도 훔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내 남편, 나는 그녀가 내 남자친구를 훔쳤을 때 그녀가 내 남편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하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감정을 진정시키기 전에 내 여동생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 방에 들어왔어. 마이크. 얘기 다 끝났어. 평소처럼 웃었지. 미안하지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아줄 수 있니? 와우. 그런데 그건 너희들이 바로 이 집에서 이혼하고 있고 마이크는 이제 모든 것이 내 거야. 내가 방해하는 거야. 소피, 그러니 빨리 짐 싸서 나가라. 미아는 얼굴을 더욱 가까이 가져오며 나한테 이길 리가 없다고 말했어. 바보야. 방금까지의 웃는 얼굴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나를 무시하는 분명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흡족해하며 꾸짖던 미아는 그 순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다. 내 안의 검은 악마는 잠에서 깨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더 이상 내 여동생도 아니야. 그녀는 그저 사악한 여자일 뿐이야.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게 한계야. 난 그녀 뜻대로 놔두지 않을 거야. 미아의 인생을 망칠 거야. 거실로 돌아와 남편과 여동생에게 큰 소리로 선언했어. 난 않을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피, 무슨 말이야? 소피, 왜 지금 내 앞에는 내 말에 충격을 받은 남편과 여동생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혼 안 하겠니? 내가 그냥 이혼에 동의할 거라 생각하니? 너 임신했으니까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놔둘 거라 생각하냐? 마이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고 미아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너 바보야? 나도 가혹한 말이 잇따라 나와. 나도 놀랐다. 소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임신 중인데 내 여동생의 괴로움이 확실히 보였던 게 임신인지 아닌지 알겠니? 아니면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대한 언급에 남편의 얼굴이 너무 많이 뒤틀린 것 같습니다. 창백해진 여동생에 맞서 내가 내 입장을 고수했다는 생각도 우리는 끝났어. 당신은 더 이상 자매도 아니고 내 남편의 정부일 뿐이고 물론 나는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므로 내 선언에서 준비하십시오. 인연을 끄는 여동생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수십 년을 늙어 보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내 말이 통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복수를 했다. 그것이 마음을 이상하게 가득 채웠다. 쓰러진 여동생을 문까지 끌고 가서 개인 물품을 밖에 던져두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빨리 나가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를 악물고 황급히 흩어진 소지품을 챙겨서 나갔다가 돌아섰습니다. 패배에 고개를 숙인 남편.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요구할 거란 말대로 너무 충실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이혼소송 회의까지 질질 끌며 각종 법적 절차도 마쳤다. 결국 내 여동생과 남편과 이혼했다. 언니와 남편은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다고 기뻐했지만 너무 순진해요.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나요? 전 직장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시간을 딱 맞췄어요. 물론 회사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헌신적인 일꾼으로 바로 재취업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은 모두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처제를 임신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역겨운 전처가 최근에 온 사람입니다. 복거 맞다. 소피가 나 같으면 참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남편에 대한 회사 전체에 퍼졌음은 물론 가는 곳마다 꼭 퍼뜨렸음. 회사에서 불편함을 느껴 남편이 잦은 사임함내가 돌아온 지 한 달 후 그는 분명히 내 여동생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그들은 곧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저하시키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울부짖었지만 이미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동시에 항상 동생의 편에 서던 우리 부모님은 이번에는 화를 내며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언니 남편과 자고 언니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려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이웃을 상대해야 했는데
내 여동생조차도 그들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무자비한지 모르지만 그 사악한 여자가 나에게 한 일에 비하면 나는 너무 무자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언니를 늘 망치던. 화를 풀 수 있었고 전 남편과 언니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고 이제 다시 예전 직장에 복구해서 경제적 걱정은 없다. 이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할 차례야. 이제부터 그들은 내 인생을 충분히 망쳤어.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산고를 견디고 마침내 우리 아이를 낳았고 많은 기대를 안고 기대하고 있다. 아기 조산사가 곤란한 표정을 하고 것을 봤습니다. 표정이 아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산사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아기의 피부가 검은데 백인이 아닌 혈통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틴입니다. 25세 알든 남편과 저는 몇 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든은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지만 최근 우리 사이에 좋지 않았습니다. 알든은 종종 집에 늦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은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집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알든의 먼 행동에 깊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알든한테 근데 알든 그냥 무시했어.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일하느라 눈 마주치느라 피곤한 것. 내 잘못이라면 넌 너무 거리를 두었지. 내 잘못이라면 고치고 싶어. 알든 쪽을 눌렀어. 너도 알다시피 계속 이런 질문 받는 거 알지? 정말 짜증나네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몇 주 후 알든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주말에 여행을 떠나는 건 어때요? 국립공원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때문에 아마도 휴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든의 제안은 즐거운 놀라움이었습니다. 가끔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우리가 다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은밀히 바랐습니다. 이 호텔은 꼭대기 층에 멋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다고 알든은 나에게 호텔 웹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아늑해 보이는 사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질 것 같으니 거기로 갑시다. 우리는 하루의 관광을 마친 후 여행 당일에 국립공원으로 주말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 후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우리는 최상층에 있는 바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진역이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따뜻하게 웃어준 알든에게 오늘 밤 잘 보내자. 한잔 어때요? 크리스틴이 알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과일 주문했어요. 알든과 함께 이 순간을 공유하는 행복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의 상황은 이전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술을 마실 때 압도적인 건조함이 갑자기 나를 덮쳤습니다. 머리가 흐려지고 시력이 흐려졌습니다. 크리스틴은 괜찮습니까? 술이 당신에게 맞았습니까? 너무 졸려 피곤할 텐데 내가 방으로 데려다주고 쉬면 돼. 알든이 제안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다고 동의했다. 나는 항상 술을 잘 들고 있었는데 때 곧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알든은 이미 일어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크리스틴 잘 잤어요. 아침 어젯밤 일은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이상한 짓은 안 했어요. 하품을 하면서 알든은 웃으며 기억이 안 나는데 푹 잤나 봐요. 확실히 알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유난히 쾌활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쩌면 그에게 좋은 이 상쾌한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 알덴의 일로 인해 그를 멀리한 지 몇 달 후에 여행을 마쳤지만 우리는 주말에는 대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때로는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알든의 태도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속적인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
매일 메스꺼움이 걱정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어요. 임신 축하해요. 깜짝 놀랐. 입만 쳐다보고 망토 기다려 임신했어요. 늘 아이를 원했던 우리 관계의 회복 이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알든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기뻤어요. 그 소식을 그에게 간절히 전했습니다. 알든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임신했습니다. 알든이 AB를 찍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시 웃으며 신속하게 응답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알든의 반응 거의 리허설처럼 강요된 것 같았습니다. 곧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내 행복이 내 의심을 가리고 희미해졌습니다. 알든은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고 약속한 대로 일찍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건강에 대해 배려해줘서 기분 괜찮니? 크리스틴, 난 정말 괜찮아. 특히 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매일매일 고마워요. 알든의 흔들림 없는 지원에 만족했어요. 우리는 남자아이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흥분으로 인해 남자아기 옷을 찾아보고 조금 이르긴 했지만 거의 매일 장난감을 온라인으로 접속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낳는 기쁨이 벅차올랐다. 9개월이 지나고 진통이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다. 알든 시부모님과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영원할 것 같은 고통을 병원에서 견디다 보니 몇 시간이 지나서야 갑자기 고통이 줄어들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하고 여기 있어요? 안도감이 나를 덮쳤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조산사가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만실에서 조산사들이 의아해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조산사의 다음 말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질문에서 실례지만 귀하의 남편은 백인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백인이고 우리 가족 중 외국 조상의 이력은 없습니다. 조산사 제가 머뭇거리며 물었을 때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조산사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기의 피부가 검은색입니다. 백인이 아닌 피처럼 어두운 피부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산사가 보여주었을 때 나 내 얘야.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어. 아기의 피부는 확실히 혼혈 혈통을 암시하는 거무스름에 어떻게 가능할까.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방 밖에서 화난 소리가 들려와 침묵을 깨뜨렸다. 무슨 짓을 한 거야? 크리스틴 바람 피운 걸까? 대답해줘. 조산사는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공유했고 그는 지금 분만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출산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조산사는 목소리가 잦아든 후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알든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표정한 알든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엘든이 나를 쳐다보며 냉정하게. 그래서 당신은 바람을 피웠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외로웠어요. 우리는 이혼할 예정이고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엘든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놀랍게도 얼굴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든은 웃고 있었다. 알든, 내가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표정은 예전의 냉랭함을 되찾았다.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맡겨라. 그런 식으로 다시는 나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알튼이 분만실을 나갔어. 왜 이런 일이?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술 취한 상태에서도 무분별한 짓을 한 기억도 없고 알든이 출근할 때 혼자 식사조차 한 적도 없고 마음이 회오리 바람인 것 같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압도적인 혼란 속에서 머리를 움켜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후 DNA 검사에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아기가 알든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알든은 즉시 나에게 이혼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떠난 후 차갑게 말했고 그 집은 알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곧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답이 절실합니다.
나는 가능한 모든 설명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아기의 피부색은 유전적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다른 인종의 먼 친척일 수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발견하더라도 DNA 결과는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었고 아버지가 알려지지 않은 아기를 키우면서 매일 증명할 수 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울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매일 우리 집에 들이닥쳐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가 당신에게 베풀었던 모든 동정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런 일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왜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지 아무도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았고 내 영혼은 한계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알든이 우리 집을 떠난 지 주가 지났습니다. 그가 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때문에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최근에 찾을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알든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에서 흘린 미소는 단지 나와 함께 바로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알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든이 뭔가를 계획했다면 그가 왜,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 버리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마음을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네에 소문이 퍼질까 봐, 더 이상 갇혀 있으면 시댁과 마주칠까 봐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는데 절망감이 더 깊어져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유모차 안의 하늘은 파랗고 상쾌한 공기가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 정도로 상쾌했다면 진작에 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빠져 공원을 산책했다. 유모차는 곤히 자고 있었어.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우리 문제로 끼어들어서 미안해 다정하게 아기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목이 마르다 근처 카페에 들렀다. 안내받은 자리에서 오렌지 주스를 주문하고 잠시 호흡을 하던 중 바로 뒷좌석에서 익숙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귀에 닿았기 때문에 증거 조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최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혼인신고를 너무 빨리. 우리 정사를 알게 될 테니 시간이 멈춘 듯 충격에 몸이 마비됐고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본능에서 알든의 목소리였죠. 나는 재빨리 휴대폰의 녹음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잠재적인 법적 결과를 고려하면 여자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여행 중에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약을 먹고 폭행당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입니다. 확실히 범죄입니다. 알든 당신은 우리의 사건이 발각되지 않고 잠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나운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무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남자 앞에서 돈이 부족해서 즉시 수면제를 먹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다른 남자에게 폭행당하게 한 일 여행을 되돌아보며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거렸어. 알든과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갑자기 술 한 잔만 마시고 술을 잘 마시더니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심한 졸음에 압도당했고 모든 것이 잘 맞았고 깨달음이 나를 덮쳤다. 알든이 나를 속여서 다른 남자 술을 들고 갔다. 아이는 태어날 때까지 좋은 남편 역할을 했고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 따위는 개의치도 않고 그 자리에서 맞서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너 주먹을 꽉 쥐고 둘이 카페에서 나가길 기다렸다가 가까스로 사진을 찍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 좀 들어줄래? 벅차올랐는지 몰랐어.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곳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경찰관은 전체 녹음을 들은 후 즉시 나를 더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정심 많은 여경은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비난받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맡기십시오.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경찰은 증거로 무장하여 알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가 연루된 남자 경찰은 나에게 안녕 크리스틴이라고 전화한 직후 알든이 그의 여주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집 경찰 너야말로 배상하기 싫다고 바람을 피웠잖아. 이런 짓을 한 거야. 알든이 뒤에서 전화로 고함을 지르고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사람이 내려와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라고 말했어. 아마도 경찰 중 한 명이었을 거야. 알든은 아마도 경찰관을 쫓아내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여기에서 더러운 짓을 한 나에게 다가왔어. 너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였으며 생명이 그에게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이것은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당신은 단지 비열한 반박입니다. 나는 반격했고 알든은 거의 광기 직전에 거의 긁어모으는 느낌으로 그의 목소리를 계속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깨져서 그가 말하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음이 울리고 갑자기 전화선 반대편이 궁금해서 조용해졌습니다. 멈춘 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 알든의 목소리가 떨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났어요. 이제 병원에 데려가세요.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알든에게 소리쳤어요. 알든이 경찰관을 밀어서 부상을 입힌 것 같았어요. 아니, 난 크리스틴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난 결백해요. 알든이 절박한 소리를 냈는데 경찰이 그를 폐쇄시켰어요. 당신은 피해자를 속이고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어요. 그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사기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니, 사기를 저지르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한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요. 경찰관이 낭독하고 알든의 말을 무시하고 손을 흔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알든의 목소리가 가엾게도 떨렸어요. 크리스틴 도와주세요. 제발 사과해요.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시작하자. 그러면 확실히 알든이 계속할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당신과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반성하세요. 바 뒤에 이봐 크리스틴 잠깐만. 크리스틴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방 구석에 있는 그의 반응 내 아기는 사건 이후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알든은 재판에서 신속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알든은 나를 수면제로 끌고 간 사기와 운명 지은 것처럼 보이는 전체 계획을 조율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기 위해 알든은 나에게 보상으로 일시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감옥에서 일한 그의 임금은 트위스트에서 압류될 것입니다. 다른 여자도 체포되었습니다. 내가 제공한 음성 녹음이 그녀를 포착했습니다. 체포된 남자의 목소리와 증언을 통해 그녀가 알든의 범죄를 도왔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나를 속인 세 사람 모두 법적 처벌에 직면하여 이내 태어난 아이는 입양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 전쟁기관을 통해 체포된 남성의 본국에서는 임신과 낙태에 대해 엄격한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가 출소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기가 먼 곳에서 양육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내 쪽에서는 알든이 체포된 후 돌아가신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깊이 사과하고 살자고 제안했지만 익숙한 얼굴과 장소에 둘러싸여 더 이상 그들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린 시절 친구들과 먼 친척들에 둘러싸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그럼 시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내 생각엔 창고가 널 위해 해야 할 것 같아. 에미는 내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를 가리키며 나의 새 방이라고 제안하면서 웃었다. 마틸다 에미의 어머니는 딸을 바로잡는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나를 비웃었다. 행동은 에미 혼자서도 충분히 나빴는데 이제 외부인인 마틸다가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장난을 참아왔고 내 모든 고려사항은 계속 무시되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생각했고 나는 즉시 이삿짐 회사에 전화해서 이사 갈 테니 여전히 농담인 줄 계속 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이사한 후 올해 72세인 제 나이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한때 가족 생활로 가득했던 이혼 합의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평화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 트레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에미에서 출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발 엄마, 나 일하느라 바빠서 에미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없지만 에미는 자기 부모님 집이 더 마음에 드는데 내 집에서 원한다고 하더군요. 괜찮죠? 약간 압박감이 느껴져서 동의했어요. 불편은 없었지만 에미가 왜 내 집을 선택했는지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아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앞으로는 저를 잘 보살펴주세요. 네, 물론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나는 처음에는 아들이 사용했던 방을 아들의 짐을 고려하여 에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미가 이사를 가서 불편할 있다고 생각하여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에미는 금세 본색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나를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볶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으로 내가 뭘 먹길 기대하는 거지? 평범한 임산부에게는 온갖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난 좀 더 특별한 걸 바라고 있었어. 에미는 이사 온 날부터 내가 한 일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 그녀는 내가 만든 식사에 대해 불평했고 청소가 너무 시끄럽고 다른 가지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임신 기분 변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내 발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핑계로 산책을 갔다가 임신 중 술에 대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에 맥주를 들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 나를 비난했고 어쩌다 내 잘못으로 변질됐나, 넌 정말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재주가 있구나. 그렇지 시어머니, 난 그냥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을 뿐이고 플레이하면서 또 내가 잘못된 카드를 쓴 게 아니라고는 별로 말하지도 않았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걸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으면 에미는 자주 퉁명스러운 말투로 저를 비난하곤 했는데 에미는 그냥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식사나 예배를 결코 돕지 않았고 그녀가 손과 발로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종의 공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런 행동을 즐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적개심이 커져요. 아, 대단해. 당신처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있다는 건 슬픈 일이야. 그때 에미가 우리 집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지. 건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 알았어. 내 아들 트레버는 바쁜 업무 일정을 가지고 있었고 주말에만 우리를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에미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에미의 태도가 점점 더 나빠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에게 접근하여 조언을 구했지만 에미는 이미 나를 그에 대해 나쁜 시각으로 그린 것 같았고 트레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에미은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게 놔두세요. 가끔은 임신한 여성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이 친절하다는 뜻이죠. 그레이브즈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아들 트레버에게 나에게 말하라고 제안했을지도 모르지만 에미는 자신이 임신한 상태를 수줍게 여기며 내가 준비한 식사를 비난했지만 내가 그녀에 대한 배려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한다. 중간에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레버는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이제 배는 커졌으니 스트레스. 트레버, 내 얘기도 들어봐. 에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악랄한 엄마가 된 거야? 트레버에 대한 시어머니 에미의 행동은 아마도 일종의 비열한 블루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에미는 트레버가 주변에 있을 때 칼일 뿐이었지만 분명히 아기로 나를 무시하고 계속 상사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에미와는 잘 지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변에 있었지만 일에 열중하는 트레버의 태도에 깜짝 놀랐고 직업 때문에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비난을 나에게 전가했습니다. 법률, 제가 원하는 아기 용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좀 비싸긴 하지만 선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가 제게 보여준 것은 무려 $1,000에 달하는 아기용 유모차 카탈로그였어요.
가격에 망설였지만 선물이라 합의했는데 애 낳고 나서 사겠다고 했는데 바로 사달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그렇게 조종하면 안 되는데 애미가 택배를 받았는데 배달원과 뭔가 의논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거기로 보냈을 거라고 했다면 집으로 보냈나요? 아니 그게 아니네요. 애미가 나한테 뭔가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전화로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애미가 온라인에서 산 아기 용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짓을 하시나요? 당신이 원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군요. 물건 잘못 샀나 다음번엔 바로 잡아주세요. 귀여운. 위해서 알겠습니다. 배송된 상자도 확인도 안 하고 애미는 뻔뻔하게 물건 잘못 왔다며 유쾌하게 웃었어요.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이걸로 뭘 사야 하나요? 그녀는 웃으며 큰 소리로 돈을 생각하며 잘못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냥 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나를 괴롭히고 싶었던 것 같았고 그녀는 그렇게 명백한 악의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지혜의 끝에 있었는데 그녀가 우리 집으로 약 한 달 후에 마지막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옵니다. 왜 갑자기 방문했는지 점심 식사 후 거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방문객들이 올 줄은 몰랐다. 마틸다가 서 있었다. 에미의 어머니 에미는 외로움을 느끼고 출산을 위해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말했어. 아 그렇군요. 미안해요. 에미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죠. 물론 마틸다가 나에게 준 것도 아니었어요. 지체하지 않고 방 뒤쪽에서 나온 에미에게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쾌하게 손을 흔들었다. 에미는 나를 돌아보며 스타킹 선언을 했다. 그럼 시어머니 방해가 되니까 창고에 있는 게 어때? 나 에미는 웃으며 내 방 뒷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마틸다는 에미의 말에 대해 질책하지 않고 그냥 따라 웃었다. 딸 낳으면 그냥 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틸다는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곧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이 무단 침입에 대해 불평하려 했으나 나를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단지 에미라면 그들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마틸다조차도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끼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집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말 한마디도 안 듣는 두 사람이 지겹다며 반항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회사에 전화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사 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농담은 여전히 무시하며 웃었지만 우리 루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삿짐 회사를 찾았는데 이삿짐 트럭이 멈추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심술궂은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법은 아버지 맞죠?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무리한 무리가 아닐까 먼저 반성해보세요. 일꾼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싸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TV 소파 가구 가전 제품 에미가 자기 집처럼 다루던 거실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집이 비워지는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는데 우리가 가구도 없이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기억해 난 못된 엄마야. 시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임산부를 이렇게 대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인간 행동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나머지는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로 불평하는 에미와 뒤에 있는 그녀 일행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치운 짐은 보관소에서 임시로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잠시 드문 데이 아웃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에 에미의 전화가 포착되었지만 무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유의 편안한 저녁 식사 후 마침내 일을 끝낸 것 같은 트레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말 트레버 전화로 소리를 지를 만한 짓을 한. 없는데 트레버도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에미의 사건에 대한 뒤틀린 버전. 나는 그에게 에미의 어머니에 대해 설명했고 예상대로 우리 집에 들이닥쳤고 이제 그들은 나를 창고로 쫓아내려고 했지만 트레버는 그것이 내 교활함으로 꾸며낸 허구라고 암시하면서 내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며느리 에미는 내가 줄곧 자기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했고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 왜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끌고 가느냐고?
에미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 트릭을 쓴 게 틀림없어요. 트레버가 내가 왜 그녀의 가족과 함께 에미를 떠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을 끊는 근거 없는 비난을 처리하는데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준비한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말한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 없이는 당신의 어머니를 악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필요한 것은 에미의 말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쫓겨났습니다. 저는 트레버를 꾸짖으며 저를 편리한 악당으로 묘사하는 사람들과 대결할 의도로 주말에 우리 집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일요일에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돌아오셨나요? 내가 초창기에 조용한 집에 다가가자 후회하며 에미는 그녀가 그 집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형적인 대담함으로 나를 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 집 스트립에서 모든 가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트레버가 차로 친구와 기타 물건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집에 지금 가구와 가전제품을 돌려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왜 돌려줘야 하는지 후회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요. 트레버와 마틸다에게 전화해서 집에서 가져간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건 제 물건이었어요. 에미의 평소 행동을 몰래 녹화하던 비디오 카메라 뭐야 보시다시피 비디오 카메라인데 평소 태도를 꽤 잘 포착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더니 에미의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져서 셋이 다 됐습니다.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오늘 정말 임산부에게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먹게 하려는 겁니까?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고려한 식사죠. 항상 마트에서 사오는 후라이드 치킨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봐라요. 처음에는 좀 더 걸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뻔뻔스러운 대화였지만 계속되자 트레버와 마틸다는 둘 다 화면에 붙어서 에미의 악화된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레버는 항상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에미가 트레버에게 허를 욕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다른 장면에서는 거실에서 전화로 트레버에 대해 소리로 불평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에미가 필사적으로 영상을 멈추려 했지만 트레버가 끼어들어서 트레버에게 궁지에 몰리자 당황했다. 이게 대체 뭐야? 에미, 우리 엄마가 널 괴롭혔다고 하지 않았어? 이건 겉모습이 아닌데 뭐가 다를 수 있겠어? 그런 끔찍한 말을 잘하네. 에미는 둘이 탈출구를 찾고 있었어. 녹음을 계속해서 틀었는데 예전에 나한테 사달라고 강요했던 1000명의 아기 아이템에 대한 대화가 선명하게 포착돼서 더 이상 수 없어. 에미가 나한테 달려들어. 왜냐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어. 너 지금 이러는 거야? 왜 녹음까지 한 거야? 이건 내 사생활에 대한 설교인데. 에미, 너 거짓말했어. 엄마가 돈을 훔쳤다고. 내가 너한테 준 돈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믿을 수가 없어. 널 보호하려고 여기 왔어. 못된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말하는데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내가 키운 H를 정당화하고 모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쳤습니다. 셋이 합친 만큼 큰 목소리면 충분해.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건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누구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고 증거도 없이 고소하고 먼저 사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해서 미안해요. 엄마, 제나 부인 정말 사과해야 해요. 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결정하게 해야 세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것을 보면서 사과드립니다. 대결 후 며칠 후 에미가 부모님 집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마틸다는 에미의 이야기만 들었고 내 딸이 나를 당황하게 했기 때문에 에미가 자기처럼 응석을 받지 못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내 집에서 임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트레버는 에미가 자신을 속인 것에 화가 나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내가 개입할 일이? 트레버한테서 받은 전화에 깜짝 놀랐다. 조언을 구한다는 핑계로 이혼해서 아이와 함께 살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바쁜 업무 일정 속에서 그 일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엄마가 우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농담이겠죠. 그건 제가 쓴 메모입니다. 트레버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고 제가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의 귀여운 손자입니다. 트레버의 편리한 논쟁에 화가 나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아들의 손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엄마와 며느리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당신은 저를 더러운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런 할머니였죠. 그녀가 손주에게 무슨 짓을 할지 걱정할 텐데 내 고의적인 악의를 보지 않았나요? 트레버는 더 이상의 논쟁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고 문제가 해결된 후 물러났습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아이가 사실입니다. 태어난 것은 책임이 없지만 그들을 돌볼 의무는 없습니다. 손자 때문에 트레버나 에미와 다시는 관련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즉시 거절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떤 종류의 선물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미가 아기용품 사려고 쓴 비용은 나중에 마틸다가 나에게 그 돈으로 환불해 주었다. 에미가 인수한 소파를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가구 몇 개를 치우고 청소를 한 후 씁쓸한 추억을 남겼다. 이제 상쾌하게 집으로. 그리고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퍼입니다. 29세입니다. 길에 너무 열중해서 10년 넘게 싱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직 좋은 남자를 못 찾으셨는지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싱글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데이트나 결혼을 할 특별한 사람을 찾고 싶다. 농담으로 어머니에게 밤을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빛나는 갑옷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찾으러 가야 할. 같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고 그녀의 단골 미용실 직원이 주선해 준 것이라고 나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캐주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식 소개팅은 아닌 것 같다. 나와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여자 엄마는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사려 깊은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엄마에게 아들을 소개해줬어요. 뭐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만나보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길 바라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서로의 프로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엄마가 헤어 스타일리스트에게 들은 것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영업사원이군요. 우회로 근처에 있는 고급 자동차 판매점에 있는 그 사람은 거기 영업사원이에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신난다고 하더군요. 이런 새로운 만남도 기대가 되지만 개인적인 소개팅과는 달리 소개팅은 서로의 가족과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라서 결혼은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기피하게 만들.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고 고등학교 때 중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경기 침체가 우리를 힘들게 했고 어머니를 지치게 하셨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혼자서 부양하려 했으나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 어머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아버지가 남긴 회사도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부도나긴. 지금은 직원 10명 규모의 작은 회사로 주방용품 전문 제조, 납품하고 있고 메이저 호텔 레스토랑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선택에 후회도 없고 업무상 문제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데 엄마가 제대로 졸업 못하게 한 게 후회돼서 작년부터 대안고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미용사님께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연락을 했을 때 괜찮았나 봐요. 말이 되네 오하 베르그너. 너무 많이 하다가 소개팅 날 엄마와 나는 그냥 가벼운 만남과 인사인 줄 알고 갔는데 다른 가족은 모두 차려입고 나타났고 엄마는 드레스를 입고 아빠는 정장을 입고 있어서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잘 차려입은 정장 엄마와 나는 그들의 세련미에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걸까? 우리는 괜찮을까? 내 소개팅에 대해 의심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스쳤다. 와우 향수가 너무 많다. 머리를 따았는지 헤어젤을 바르고 넘겼어요. 47살인데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잘 어울리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저와 엄마는 캐주얼하고 스타일리시한 양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가족은?
엄마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얄밉게 웃더니 이 가족은 뭐 하는 건지 기분이 안 좋다. 처음부터 좋은 인상은 아니었지만 계속 유지했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우리는 모두 소개를 하고 소개팅을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레스토랑은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점심은 예약되어 있었고 다른 가족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건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한 소개팅이었어.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어. 메이슨, 당신은 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군요. 맞죠? 메이슨의 직업을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하려 했으나 메이슨은 그냥 아무 차도 아니고 저는 딜러라고 대답했어요. 너 같은 사람들은 살 돈도 없는 고급 외제차를 위해 난 매달 최고 세일즈맨이야. 심지어 이 식당의 셰프도 내 고객이야. 미안해. 그 사람은 내가 묻지도 않은 일로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런 차를 살 여유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큰 문제고 무례한 짓이었어. 메이슨 계속 아퍼. 외모는 괜찮은데 상식이 없잖아. 소개팅에 드레스도 입지도 않았고 미래의 엄마도 시댁도 입지. 당신은 드레스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겠군요. 아니, 우리는 그것이 캐주얼한 식사 경험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팅, 특히 첫 만남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은 이상한 규칙에 당황한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프로필이나 중매인 없이 가벼운 모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메이슨의 부모님이 우리의 반응을 모르고 그의 말을 훈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항상 화장을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나중에 자야 하고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조건을 떠들썩하게 했을 텐데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남았으니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메이슨의 어머니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실례지만 당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오늘 그분은 여기 안 계세요. 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나요? 그것은 단지 내가 대답하자 어머니 메이슨의 어머니는 외쳤다. 오나의 한부모 가정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과장된 표정을 지었다. 메이슨은 그게 꽤 추론적이라고 말했고 그의 아버지는 왜 한부모 가정의 딸을 소개시키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것이 끔찍한 것처럼 말했다. 눈앞에 뭐가 있는데 이 가족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상냥한 우리 엄마처럼 이런 미개한 집안은 처음 본다. 나는 좀 열혈이고 화가 나고. 가정 출신이 무슨 일이냐?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통제인가? 냉정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비꼬는 말이 나왔다. 메이슨이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내뱉었다. 홀어버이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 그런 어리석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괜찮을 리가 없다. 편부모에는 병이나 사고 같은 다른 이유도 있고 이혼이라 해도 그게 뭐가 문제야. 엄마는 조용히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부모 가정. 분노를 참는 걸 알 수 있었어. 메이슨의 재치 없는 아버지가 소에게 하퍼에게 물었다. 당신의 최고 학력은 얼마입니까? 당신은 한부모 가정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를 마쳤습니까? 메이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사립대학을 졸업했다고 자랑했는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인데 하퍼는 어디로 갔나요? 메이슨은 환하게 웃었다.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무의미하다. 나는 고등학교 중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보다시피 한부모 가정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메이슨 아버지는 기뻐서 할 수 없었다. 주저하지마. 우리 이유가 있었어. 뭐가 문제야? 내가 고등학교 자퇴자거나 한부모 가족이라는 게 그런 문제야. 좋은 대학에 갔어도 우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방금 만난 낯선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들, 이 가족과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학력 사람들은 쉽게 화를 냅니다. 고등학교. 한부모 가정에서 사회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멸시받는다면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메이슨의 아버지를 조롱당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메이슨과 그의 아버지는 당신이나 우스꽝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전혀 몰랐고 어머니와 메이슨의 아버지가 웃기를 그쳤을 때 그는 정말 우리라고 말하면서 부끄럽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매 결혼으로 왔는데 고등학교 자퇴한 한부모 가정은 집에 안 가네 시간 낭비야 너네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신발길. 걔들 꼭 그래야만 한 것처럼 손을 흔들었어. 그렇게까지 가세요. 나는 내 선택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아마도 메이슨이 하퍼가 확실히 얼굴은 예쁘지만 내 아내가 되려면 내 아내가 엄격하게 훈련해야 한다고 메이슨이 말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일 것입니다. 엄마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고 부모는 한 명뿐이고 상식이 부족할지도 몰라 절대 불가능할 거야.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어. 예의도 잊어버리고. 너랑 결혼하겠느냐고 소리쳤는데 그 순간 엄마가 옆에 놔두었던 가방을 조용히 올려놔서 무릎을 꿇고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미스입니다. 지난주에 예약한 차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제 딸이 지금 귀사의 판매 담당자와 소개팅 중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 만나고 싶다. 저번에 2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제 얼굴을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있는 캐치프레이즈에는 진심 어린 봉사가 모토라고 되어 있는데 남을 내려다보고 욕하는 게 진심 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직원 교육도 진행하고 다시는 당신에게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나쁜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메이슨의 부모에게 전화를 꽝 닫았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나는 어머니의 격렬한 입장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설명해줘서 메이슨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지난주에 차 사러 갔어. 둘이 결혼하면 결혼 선물로 좋을 것 같아서 판매는 너 메이슨이 했는데 넌 아닌 것 같아. 당신은 가장 낮은 직급의 영업사원이었고 도움을 청했고 어머니가 카어즈에 대해 알고 있는 남성 동료와 맺은 거래에 특별 옵션을 추가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이슨은 그 남성 직원에게만 말을 했고 그 당시 그의 태도는 꽤 나빴습니다. 어머니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나머지 남자 직원은 화를 내며 사지도 않고 나가려고. 메이슨은 울면서 다른 고객을 화나게 하면 해고될 거라고 했고 어머니와 어머니가 인사를 하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사과했다. 남자 직원은 마지못해 협상에 복거했습니다. 메이슨은 눈물을 흘리며 가격 할인을 거부하고 특별 옵션을 추가하여 최종 가격을 남성 직원의 2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다고 속삭였습니다. 확실히 다른 가게에서 사는 것이 낫고 어머니가 차를 예약했지만 집에 갔어요. 메이슨이 마음에. 결혼하면 축하로 사줄 거라 생각했는데 신랑 중 일부가 실직해서 문제가 될 텐데 다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취소해야겠어요. 엄마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메이슨 엄마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메이슨은 마침내 기억이 났다. 아, 그때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말했다. 메이슨 부모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긴장했다. 메이슨은 퉁명스럽게 거짓말이다. 한부모 고등학교 중퇴자 가족이 사치품을 살 수는. 엄마한테 돈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침착하게 대답했어. 진짜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메이슨이 비명을 질렀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메이슨 아버지가 말도 안 된다고 했어. 우리 아들 성적이 안 좋을 리가 없잖아. 메이슨 어머니도 우리 메이슨이 훌륭하다고 소리쳤어. 거짓말하는 모녀야. 나는 깜짝 놀라서 말했지. 제발 좀 조용히 시켜줄 수 없니? 다른 손님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부끄럽지 않니 메이슨? 조용히 시키려 했을 때 이 식당의 셰프가 도착했다. 미스터 신화는 그런 건 아니고 아까부터 사람들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걸 계속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셰프가 우리 회사의 소중한 고객이라고 하더군요. 요즘 유행하는 훈제 요리를 만드는 기계를 팔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계는 작은 공간에서 연기의 양과 흡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들은 불티나게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셰프들에게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때 셰프는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한부모, 고등학교 자퇴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흘려대고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터뜨리는 형편없는 세일즈맨을 둔 딜러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 나도 박수를 치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제 편이셨지만 셰프와 다른 손님들은 제 편이셨어요. 제게 동맹이 너무 많다는 걸 알면 힘이 났어요. 제가 한부모이고 중퇴자인데도 메이슨 선생님께 제 생각을 말하기로 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 첫눈에 남을 깔보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이번에는 우리 사이에 인연이 없을 텐데 영원히 안녕. 다시 한번 내 말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메이슨은 할 수 없었다. 나한테 직접 대답하는 대신 그는 어머니에게 징징거렸다. 나는 상사에게 혼날 것이다. 나는 실업자가 될. 엄마가 뭐라고 말 좀 해라.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역겨웠고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메이슨은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해고 직전이고 그 성격으로 인해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마치 굴욕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혐오감이 부상에 모욕을 더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저희 레스토랑으로 가주세요. 메이슨 가족은 소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아무 말 없이 낙담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셰프는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디저트를 대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개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몇 년 전 63세입니다. 남편을 잃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고 있지만 외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수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친구도 많아 생활이 오히려 활기차다. 남편의 오랜 투병을 돌본 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져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다. 책임감.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영원히 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테니 깊은 상실감에 휩싸이는 날도 있지만 그럴 때는 집 재단에 있는 남편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남편이 웃으며 내 이야기와 노래를 즐겁게 들어주던 것을. 노래. 그리고 남편이 떠난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는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상당한 돈도요. 저는 보통 연금으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 별로 걱정은 안 되지만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둥지가 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외에 주둔 중인 아들과 아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게다가 귀국 후에도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영상통화가 아닌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고 손주들을 만나길 기대했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 메리 때문인지 걱정이 되네요. 겉보기에는 착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있어요. 너무 얼굴이 너무 센 것 같아서 가끔 겁이 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나쁜 얘기를 하면 가끔 겁이 나기도 해요. 대한 나의 감정은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세대 간의 편견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편견과 재회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들과 그 아내와 함께 살다니 상상도 못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 무엇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 테니. 웃으면서 얘기해 주셔서 죄송해요. 돌려받은 그 누구에게도 부담이 될 생각은 없었는데 나를 챙겨준다는 말 자체가 그때는 거만한 느낌이 들었을 뿐인데 말을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나니 메리는 남들 앞에서는 배려심이 깊지만 빨래 같은 간단한 일에는 이상하게 행동한다. 내 빨래를 자기 빨래와 섞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빨래를 따로 빨곤 했지만 투덜대면서 내 키친타월 한 장만 섞여서 세탁물을 다 다시 빨게 될 줄은 상상도. 막 세탁한 빨래를 다시 세탁기에 넣는다. 그렇게 경멸하며 들고 있던 물건이 내 키친타월이었다. 더럽고 외쳤는데 노부인 냄새가 날 것 같아.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또 메리가 없을 때 모두의 빨래가 거의 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소나기 후에 가져갔어. 그녀는 다시 세탁해서 세균이 퍼질 거야. 티스크. 그녀의 혀가 딸깍 소리를 내며 진짜 성격인 것 같았는데 감사할. 몰랐는데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혹시 냄새가 심하지 않나요? 친구들에게 냄새 감지기도 사용했는지 물어봤죠. 친구들은 자주 비웃었어요. 감지기보다 훨씬 낮은 값이 나왔어요. 기준이 너무 나빠서 내 신발 상자에 신발을 넣지 마세요. 더러워요.
어느 날 메리가 청소용 집게로 신발 상자에서 내 신발을 꺼내고 있었어요. 신발을 거기에 넣은 기억이 없어서 아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들의 훈훈한 몸짓은 메린의 에어컨에 분노를 키웠을 뿐입니다. 내 신발을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신발을 옆으로 던져버린 그녀에게 놀란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시댁 신발 상자 청소하다가 신발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서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런